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릴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은 채 제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셨어요. 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에 비누거품을 묻혀 시아버지의 등과 가슴, 앙상한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저 아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머리라도 좀 감겨줄 수 있겠니?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안의 모든 갈등과 망설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가 혹시 자냐? 아니요, 아버님. 깨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죄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미안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부끄럽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인간적인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자존심으로 살아오셨을 아버지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도 다 끝난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말 염치 없지만 오늘 아주 오랜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시간은 3년 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43분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그날, 남편 민호 씨와 저는 제 친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새로 뽑은 차의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고 각 결혼한 신혼인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아이처럼 웃고 있었죠. 수진아, 장모님 드릴 과일은 넉넉히 샀지? 민호 씨의 다정한 목소리, 창밖으로 스치던 풍경, 촉촉한 봄볕의 감촉. 그게 제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에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민호 씨는요? 제 갈라진 목소리에 달려온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의사를 불렀고 잠시 후 들어온 의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저희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았고 운전석에 있던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꼬박 3달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뼈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진 다리와 갈비뼈보다 더 아픈 건 심장이 통째로 도려내진 듯한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돌아온 우리의 신혼집은 온기 하나 없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 저를 맞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놓인 민호 씨의 낡은 구두, 욕실, 칫솔꽂이에 나란히 꽂혀있던 그의 칫솔, 옷장 가득한 그의 옷가지들 집안 곳곳에 살아 숨쉬는 그의 흔적들은 살아있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제게 시아버지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민호 씨의 피가 섞인 가족이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께서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넓은 집을 지키고 계셨죠. 당신도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저도 제 삶의 전부를 잃었으니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병상련의 처지였습니다. 가끔 드리는 안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은 더욱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휴대폰 액정에 아버님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을 들판의 마른 억새처럼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가 추석인데 혹시 올 수 있겠니?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않겠니? 그 한마디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하는 길, 민호 씨와 함께 명절 때마다 오가던 익숙한 풍경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민호 씨가 여기서 찐 옥수수를 사줬는데 저 가게에서 어머니들이 스카프를 샀었지 모든 기억이 생생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왔니?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열린 문틈으로 보인 시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깊은 외로움이 시아버지의 단단했던 어깨를 무너뜨리고 등을 더욱 굽게 만든 것 같았어요. 집안은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통 시어머니와 민호 씨의 흔적으로 가득한 공간. 거실벽에 나란히 걸린 두 사람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저와 시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언제나처럼 자상하신 시아버지의 점잖은 목소리. 하지만 처음 겪는 시아버지와 둘만의 공간.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겨우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며 맛을 보던 시어머니도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라며 옆에서 집어먹던 민호 씨도 없는 텅 빈 주방은 너무나 넓고 추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며 기계적으로 손을 놀렸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마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움과 슬픔만이 가득한 집에서 저와 시아버지, 덩그러니 두 사람만의 위태롭고 고요한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저와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던 시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중에 거실에는 뻐꾸기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이 갈비찜을 참 좋아했는데 명절 되면 며칠 전부터 핏물 빼고 양념 재워서 꼭 상에 올렸지. 아버지의 눈빛이 허공의 한 점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그리움의 깊이를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도요. 어머니 갈비찜이라면 밥을 3그릇도 넘게 먹었는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나중에 저보고 꼭 배워두라고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각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했는지, 민호 씨가 어릴 때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저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가만히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는 시아버지 역시 저처럼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낯선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렵기만 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나의 사랑을 똑 닮은 죽은 남편의 핏줄, 위로가 필요한 외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 너도 참 힘들겠다. 아직 한창일 나이에 혼자가 돼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만리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만큼 힘들겠어요?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한 분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가면서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저희를 기묘하고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서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곧 저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소하게 차례를 지내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맨발로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축축한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습기가 찬 타일에 미끄러지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린 채 꼼짝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애써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침대에서 꼼짝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분간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실 테니 식사는 물론이고 씻으실 때나 용변 보실 때 옆에서 꼭 부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는 피리부치 하나 없는 이곳에 아픈 시아버지를 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결국 퇴원 후 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간병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심지어 소변통을 비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허리에 복대를 찬 채 조금씩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씻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냐. 시아버지는 자책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60대이신데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선이 저희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땀에 젖어 괴로워하시는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예의와 체면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지만 개운치 않은 기분에 시아버지가 더욱 힘들어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정말 어렵게 부탁하셨어요. 저 아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머리라도 좀 감겨줄 수 있겠니?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안의 모든 갈등과 망설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욕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자 좁은 욕실 안은 금세 뿌연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샤워기를 들고 시아버지의 마른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샴푸 거품을 내어 시아버지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동안 제 손끝에 닿는 시아버지의 앙상한 두피와 힘없이 빠지는 흰 머리카락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이렇게 늙으셨겠지. 일찍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릴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은 채 제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셨어요. 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에 비누 거품을 묻혀 시아버지의 등과 가슴, 앙상한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최대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한 남자의 맨몸을 닦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에 씻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제 손길이 시아버지의 배꼽과 허벅지 사이 근처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순간 제 손에 예기치 못한 단단하고 뜨거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손을 떼려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 손이 갑자기 돌이 된 듯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몸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숨기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급히 샤워를 마무리해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감싸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색하고도 미묘한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생생하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단순히 늙고 병든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역시 한 사람이었고 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당연한 사실이 부끄러움과 함께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벽녘 제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대맡에 유령처럼 조용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가, 혹시 자니? 아니요, 아버님. 깨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죄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미안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부끄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인간적인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자존심으로 살아오셨을 아버지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도 다 끝난 늙은이라고, 나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말 염치 없지만 오늘 내 따뜻한 손길에 아주 오랜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주름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젖은 뺨을 닦아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등에 입을 살짝 맞추었습니다. 아가, 나도 너무 외롭다. 정말 미치도록 외롭구나.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민호 씨가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춥고 허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같은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험하고도 애틋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미친 듯이 탐하며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부드럽게 하지만 힘주어 끌어안았고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뇌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죽은 남편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닮았을까? 아니, 똑같을까? 제 몸과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세상에 단 둘뿐인, 단 둘만 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시시때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호 씨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하면서도 거친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시나마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생기를 찾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60대란 나이가 무색하게 정말 강한 남자였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 그저 젊은 남자였습니다. 제게 아침마다 따뜻한 꿀물을 타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마당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죽은 배우자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 입은 서로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내외가 아무런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잠시 산책 나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형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전보다 혈색도 돌고 두 분이서만 지내시니 저희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시아버님과 함께 꼭 끌어안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그 아늑한 평화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님 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던 터에 동서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 드디어 우리의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형님,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었다고 이런 사실 민구 씨도 알아요? 그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뒤집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채통을 지키세요! 지금 아들 잃은 아버지 맞으세요? 아니, 형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세상 떠난 형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게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사고 당해 급하게 하늘 날아간 남편한테 할 짓입니까? 시아버지와 전 당연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맞아요. 동서, 아주버님 말이 맞아요. 이건 아주 잘못되고 안 될 일이죠. 죄송해요. 아버님, 제 말에 시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이제 남들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싶구나. 이젠 내가 나한텐 내가 살아갈 이유 그 자체다. 아버지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되살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결심을 굳힌 저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를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구나. 시동생 내외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형이 죽었어도 형수님은 여전히 형의 아내라고요. 이건 폐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동생의 분노에 찬 절규의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더냐? 나는 내 어미가 죽고 내 형이 죽은 뒤에 나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너희는 모를 것이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게다. 저는 시아버지의 옆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시동생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동서, 저도 알아요. 저희가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는 거.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날의 대화는 격한 언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짐승 보듯 하며 집을 떠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감기로 몸져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시동생 내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뜰히 간호하는 제 모습과 그런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본인의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경멸과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어쩌면 아주 작은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와주니 다 나은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시동생 내외는 아버지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에 이해를 하게 된 건지, 제가 아버님을 대하는 정성에 감동을 한 건지 조금씩 저희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관계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비로소 평온과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 역시 시아버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동생은 더 이상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로 어색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제게 이젠 형님이 아닌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르고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기묘한 가족 사진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아버지의 아내이자 시동생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여전히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독했던 슬픔과 외로움의 끝에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는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